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국방부 작전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독도 주변에서 한일 함정들이 500m까지 접근했고 양측 모두 후진하지 않는다는 긴급 보고였죠. 펜타곤 스크린에는 한국 해경 함정 3척과 일본 순시선 4척이 대치 중이었어요. 미국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한 달간 국제 여론전을 펼쳤고 한국은 조용히 군사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두 동맹국이 후퇴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겁니다. 저는 며칠 후 직접 독도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알 수 없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잠깐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데이비드 해리슨입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산하해양안보분석센터에서 32년째 동북아 군사 동향을 분석해온 전략가죠. 그날 아침 일본 외무성의 브리핑 제목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영유권 관련 새로운 역사 증거를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서는 무려 56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 배포됐죠. 이건 명백히 국제사회를 겨냥한 공세였어요. 일본은 17세기에도 시대의 행정문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어부들의 조업 기록, 지방관리의 보고서, 오래된 지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검토하자 허점이 보였어요. 제시된 문서들은 모두 일본 국내용 행정 기록이었고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건 이미 10여 년 전 학계에서 반박된 것들이었죠. 제 관심을 끈 건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강화되던 시점에 왜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는 걸까요? 동료 분석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발표는 일본 내각에서 직접 승인한 것이었고 총리실까지 올라간 사안이었습니다. 계획된 도발이었던 거죠. 저는 즉시 한국 측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뜨겁게 반응했지만 정부는 단 한 문장만 발표했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3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위성 데이터를 열어 독도 주변 해역의 최근 일주일 활동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발견했어요. 한국군 정찰 위성의 독도 상공 통과 횟수가 하루 3차례에서 5차례로 증가했습니다. 보급선 출항은 일주일에 2차례에서 사흘간 4차례로 늘었죠. 해양경찰 함정들의 독도 반경 20해리 내 체류 시간도 평균 40분 증가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해군 P-3 해상 초계기의 활동이었습니다. 독도 동쪽 해역 비행 횟수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누구도 떠들지 않았지만 모든 움직임이 질서 있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즉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펜타곤 회의실에 소집됐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부차관보는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략적 준비라고 답했죠. 한국은 즉각 반격하지 않고 독도 주변 시료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독도 주변 활동을 늘리고 있었거든요. 양측 활동이 겹치는 해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주일 내에 양국 함정들이 극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에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두 동맹국이 바다 위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국무부 관계자는 양측에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거라고 말이죠. 일본은 이미 국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물러서면 체면이 깎이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더욱 확고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죠. 저는 화면을 독도 위성 사진으로 바꿔 보여줬습니다. 저 섬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저건 상처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가장 먼저 빼앗으려 했던 땅이었죠. 한국인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 활동 지도가 떠 있었죠. 한국의 청색 마커와 일본의 적색 마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은 동맹을 존중하지만 동맹국들 간의 갈등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의 핵심 파트너들이 충돌하는 상황은 워싱턴의 외교안보 라인을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죠.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국방부 청사에는 익숙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의 톤을 미묘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구 학계 일부가 그 프레임에 편승하려는 조짐도 보였죠. 그들이 사용하려는 표현은 영유권 논란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문구였어요. 이 문구 하나가 위험했습니다. 독도의 법적 지위를 흐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일본의 전략은 정교했습니다. 직접 주장하기보다는 제3자를 통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죠. 국제법 학자들의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언급하게 만들고 서구 언론에서 양측 주장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유도했어요. 겉으로는 객관적인 토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실효 지배를 약화시키려는 계획된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국 외교부는 단 한 문장으로 대응했습니다. 영유권 논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었죠. 거기에 추가 설명은 없었어요. 일본이 복잡한 문서로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 한국은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이 움직임을 관찰하며 감탄했어요.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논리의 중심을 잡은 대응이었죠. 한일 갈등을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해석하는 일부 서방 관료들은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지금 전략적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그 침묵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저는 직감했죠. 한국은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도 주변에서 조용히 실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해양 순찰 기록, 기상 관측 데이터, 생태계 조사 보고서. 수십 년간 축적된 이 자료들은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문서를 들고 나올 때 한국은 현재의 기록을 내놓았어요. 일본이 17세기 지도를 제시하면 한국은 지난주 해양 관측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옛 어부들의 조업 기록을 언급하면 한국은 오늘 아침 독도 경비대의 근무 일지를 공개했죠. 시간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질 때마다 한국은 독도에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그 기록들은 쌓이고 축적되어 부정할 수 없는 실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공세는 화려했지만 허공을 맴돌았어요. 반면 한국의 조용한 행동은 바다 위에 단단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갈등에서 한국이 이길 거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독도를 점유하고 있었고 매일 그곳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곳을 지킬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일본은 종이 위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한국은 바다 위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국제법의 가장 강력한 원칙은 실효적 지배입니다. 누가 그 땅을 실제로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결정적이죠. 한국은 70년 넘게 독도를 지켜왔습니다. 경비대가 주둔하고 등대가 불을 밝히고 기상 관측소가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게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의 여론전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펼쳐도 현장의 실체를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침묵은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대응이라고요.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독도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료 분석만으로는 한국의 반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 측과 조율한 끝에 방문 허가를 받았어요. 헬기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섬에 접근하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작고 거친 바위섬이 아니라 인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독도 경비대원들은 외지인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정돈된 루틴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제 방문은 그 루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되었죠. 저는 그들의 일과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 섬은 버려진 외딴 암초가 아니었어요. 정비된 관측 장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해양 기상 기록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보급 관리 시스템과 규칙적이고 안정된 근무 절차가 눈에 보였죠.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실효적 지배가 어떤 의미인지 이곳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을 살피다가 저는 희미하게 새겨진 낡은 번호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숫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 뒤에 있던 경비대원이 말했죠. 몇십 년 전에 설치된 거라고요.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설명이 일본의 56페이지짜리 문서보다 훨씬 강한 증거였어요. 한국은 이 섬을 말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기록으로 지키고 있었죠. 저는 독도 등대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본 바다는 거칠었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바위를 때렸고 바람은 사정없이 불어댔죠. 이런 환경에서 70년 넘게 사람이 주둔해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수호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경비대 숙소는 좁고 간소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 의료시설, 비상물자 창고. 이곳은 고립된 전초기지가 아니라 완전히 기능하는 관리 체계의 일부였어요. 저는 한 경비대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군인이었어요. 독도 근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는 담담하게 답했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자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지키는 방식은 거창한 선언이나 화려한 시위가 아니라는 걸요. 매일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독도를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섬을 둘러봤어요. 작은 섬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의 상처,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 이 모든 게 이 바위섬 위에 새겨져 있었죠. 헬기가 이륙하며 독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 섬의 의미는 점점 커졌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역사 자료를 들고 나와도 이 현장의 실체를 이길 수 없다는 걸요. 한국은 독도를 점유한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 차이였어요. 도쿄는 최근 독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정교하게 바꿨습니다. 과거처럼 직접 주장하기보다는 외국 연구자나 국제기관을 활용해 제3자의 의견처럼 포장하려는 시도였어요. 특히 서구 학계를 이용한 관찰자 프레임을 노렸는데 이건 국제 정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론전 방식이죠. 일본은 먼저 유럽과 미국의 국제법 학회에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아시아 해양 분쟁 연구라는 학술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규정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언론이었어요. 일본은 주요 서구 언론사들의 독도 관련 기사 작성을 제안했습니다. 객관적 보도를 표방하며 한국과 일본 양측 주장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유도했죠. 이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양측 주장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이미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전략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일본은 사실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식 싸움으로 전장을 옮긴 겁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를 따지는 대신 독도가 분쟁 지역이냐 아니냐를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 전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근거가 약했거든요. 일본은 논리를 확장할수록 모순이 커졌고, 오래된 문서를 국제적 자료라고 포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격을 감정이 아닌 자료로 했어요. 조선시대 문헌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해경 기록, 기상 관측 데이터, 좌표 기반 해양 활동 보고서를 제시했죠. 한국은 지켜온 시간 자체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만든 프레임을 한국은 논리적으로 해부해버렸어요. 그 반격은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한국 측 전문가들이 발표를 시작했죠. 그들은 일본이 제시한 자료들의 허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에도 시대 문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제시된 지도들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자신도 과거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료 앞에서 선전은 힘을 잃었어요. 일본이 고용한 학자들은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구 언론들도 점차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죠. 처음엔 양측 주장이라고 표현하던 매체들이 나중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섬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워싱턴에 돌아가 이 패턴을 상세히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국제정치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정교했어요. 첫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고수했죠. 셋째,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반박했어요. 넷째,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일본의 정교한 여론전을 무력화시켰어요. 일본은 화려한 전술을 구사했지만 한국은 단순하고 강력한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진실은 복잡할 필요가 없었죠. 한국은 독도를 지키고 있었고 그 사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일본의 프레임 전술은 정교했지만 실체가 없는 전략은 결국 무너진다고요. 한국은 70년 동안 쌓아온 실체로 일본의 허상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갈등의 본질이었어요. 독도 주변 해역을 다시 관찰하던 중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항공기나 순시선이 일정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지도 위에 표시해보니 묘하게 일정한 곡선이 나타났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곧 드러났어요. 한국의 감시체계는 겉으로 보이는 경비대와 순찰선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해상 드론, 위성, 해경 데이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제시도에 계속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독도 주변 300해리 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다층 방어 체계였죠. 첫 번째 층은 위성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위성과 정찰 위성이 독도 상공을 정기적으로 통과하며 광역 감시를 수행했어요. 두 번째 층은 공중 자산이었습니다. P-3 해상 초계기와 해경 항공기가 교대로 순찰하며 중거리 감시를 담당했죠. 세 번째 층은 해상 레이더였어요. 독도와 울릉도에 설치된 고성능 레이더가 주변 해역의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추적했습니다. 네 번째 층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무인 해상 드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독도 주변에 자율 운항 드론을 배치했어요. 이 드론들은 조용히 바다를 떠다니며 수중 음향, 해수면 변화, 선박 이동을 감지했죠. 일본은 이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층은 인간이었어요. 독도 경비대와 해양경찰이 최전선에서 직접 감시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립된 관측자가 아니었어요. 앞에 4개 층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들에게 전달됐죠. 이 5개 층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 협조를 통해 이 시스템의 일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울릉도의 해양경찰 상황실에서 본 화면은 놀라웠습니다. 독도 주변 400km 해역의 모든 선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선박의 크기, 속도, 방향, 심지어 선박 종류까지 식별되고 있었죠. 한 해경 관계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적색점이 일본 순시선이라고요.
지난 사흘간 계속 저 위치에서 배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측은 그 선박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출항했고 어떤 경로로 왔으며 얼마나 체류했는지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었죠.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뭔가 시도하려 해도 한국은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이 감시망은 위협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축적하고 분석했죠. 일본이 여론전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은 바다에서 조용히 실체적 증거를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진짜 강점을 깨달았어요. 공격력이 아니라 정보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일본은 한국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보 비대칭이 한국에게 결정적 우위를 주고 있었죠. 한 경비대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 여기를 비워두지 않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독도는 공격으로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였죠. 저는 미국 전략가로서 이 단순함 속에 담긴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은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존재예요. 한국은 70년 넘게 독도에 사람을 주둔시켰습니다. 태풍이 와도 겨울 폭풍이 몰아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 그곳에 있었어요. 일본은 이 지속성을 깨트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었고 외교적으로 철수시킬 수도 없었죠. 한국의 존재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방어는 현대전의 교과서라고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 주둔을 결합한 완벽한 사례였어요. 위성과 드론이 하늘과 바다를 감시하는 동안 사람이 땅을 지켰습니다. 기술은 능력을 증폭시켰지만 핵심은 여전히 인간의 의지였어요. 한국은 이 둘을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미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요. 우리는 종종 첨단 무기에만 의존하려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인간을 균형 있게 사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는 실은 가장 견고한 방패였어요. 일본의 도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강경 발언이나 대규모 시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단 한 장의 문서만 제출했습니다. 독도 해양활동 30년 통합보고서였죠. 이 문서에는 날씨, 항적, 근무기록, 생태조사, 해양오염 대응 등 수십 년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참관한 유엔 해양법 관련 세미나에서 이 문서가 회람될 때 일본 측 대표의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표정은 반박할 것이 없다는 체념에 가까웠어요. 한국 대표는 그 어떤 공격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증거를 제시했을 뿐이죠. 첫 번째 섹션은 기상 데이터였어요. 1954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서 기록된 모든 기상 관측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온, 강수량, 풍속, 풍향. 70년치 데이터였죠. 두 번째 섹션은 해양 순찰 기록이었습니다. 해양경찰과 해군이 독도 주변에서 수행한 모든 순찰 활동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떤 선박이 언제, 어디를, 몇 시간 순찰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세 번째 섹션은 생태계 조사였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어종, 해조류, 조류 서식 현황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독도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물들이었죠. 네 번째 섹션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의 근무 일지였어요. 1954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 주둔한 모든 경비대원의 명단과 근무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각자가 독도를 지킨 기간, 수행한 임무, 겪은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 대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증거라고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증명했다고 말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문서를 넘기며 침묵했어요. 일본 대표는 반박 발언을 준비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기록들 앞에서는 무력했거든요. 한 유럽 출신 국제법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검증 가능하냐고요. 한국 대표는 즉시 답했어요.
모든 원본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국제검증단의 확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투명성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점했죠. 저는 회의장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전략적 반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전쟁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이기는 거였어요. 한국은 수십 년간 조용히 증거를 축적해왔고 이제 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당황했어요. 그들의 전략은 여론을 흔들고 의심을 심는 거였는데 한국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버린 겁니다. 일본이 준비한 역사 문서들은 갑자기 빛을 잃었어요. 과거의 애매한 기록이 현재의 명확한 증거를 이길 순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어요.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 그저 해온 일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전략인지를요. 한국은 일본이 역사 논쟁에 몰두하는 동안 현재의 기록을 쌓았어요. 일본이 과거를 들춰내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결실을 맺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다고요. 한국의 대응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동북아 영유권 갈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던 외교 관료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맹국들 간의 분쟁의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내부 보고서의 표현 변화는 중요했죠. 국무부와 국방부 문서에서 독도를 언급할 때 이제는 한국이 관리하는 섬이라는 서술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국방부 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성과의 협력을 논의하던 중 독도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한장성이 말했죠. 독도는 한국 경비대가 주둔하는 섬이며 우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양측 주장이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논조가 달라진 겁니다.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일본 외무성과의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현재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죠. 일본 측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태도가 워싱턴의 판단을 바꾼 거예요. 감정적 대응 없이 논리와 증거로 대응하자 국제사회는 결국 진실로 돌아갔죠. 저는 국방부 정책기획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대응은 영토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요. 첫째, 실효 지배를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둘째, 국제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어요. 셋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했죠. 넷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바꿨어요. 처음엔 한일 양국의 분쟁으로 보던 시각이 이제는 한국의 정당한 영토 수호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한국의 입장은 더욱 견고해졌죠. 동맹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확실히 지켰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건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반면 일본은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이용해 미국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줄 수 없었죠. 일본의 기대는 빗나갔고 미일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워싱턴의 한 고위 관료는 저에게 사적으로 말했어요. 일본이 왜 이런 문제를 꺼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해서 스스로 곤란해졌다고 했죠. 그 말이 워싱턴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두고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무게가 일본의 도발을 이겼어요.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축적된 실체라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공식 발언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실무적 판단은 명확했죠. 한국이 70년간 쌓아온 실체는 일본의 몇십 년 여론전을 압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갈등의 결론이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헬기에 올랐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고요했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바위를 때리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작은 섬을 상징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준비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7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 이 섬에 있었습니다. 태풍이 와도 겨울 폭풍이 몰아쳐도 국제 정치가 요동쳐도 한국은 이곳을 지켰죠. 헬기 창밖으로 독도 등대가 보였습니다. 낮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그 등대는 단순한 항해 표지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다는 선언이었죠. 밤낮 없이 빛을 발하는 그 등대처럼 한국은 쉼없이 독도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조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일본의 도발은 계속될 거라고요. 국제 정치에서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역사적 앙금, 영토적 야심, 정치적 계산. 이 모든 게 일본으로 하여금 계속 독도를 문제 삼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어요. 독도는 한국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고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었으며 주장보다 더 오래 쌓인 시간의 무게였죠. 한국은 70년 동안 매일 독도에 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독도 경비대 숙소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 깃발이 70년 넘게 저기 휘날리고 있었다는 걸요. 정권이 바뀌어도 세대가 교체되어도 국제 정세가 변해도 저 깃발은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역사 자료를 들고 나와도 아무리 국제 여론을 호소해도 아무리 외교적 압박을 가해도 한국이 독도에서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는 가장 강한 방패다. 그리고 그 방패는 독도 위에 서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그 방패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했죠. 하지만 누구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헬기가 선회하며 독도에서 멀어졌어요. 섬은 점점 작아졌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의미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전략가로서의 객관적 판단이에요. 한국은 실효적 지배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속적 주둔, 행정적 관리, 경제적 활용, 국제법적 근거. 모든 면에서 한국의 주권이 확립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아무리 도전해도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한국의 편이에요. 매일매일 한국이 독도를 관리할수록 실효 지배는 더욱 강화되니까요. 일본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헬기 창밖으로 동해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의 의미는 작지 않았어요. 그건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한 민족의 역사였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권이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지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요. 일본이 100번, 1000번 도전해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독도를 말로 지키지 않고 행동으로 지키니까요. 그리고 행동은 말보다 강하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독도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 그 섬은 선명하게 남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 조용하지만 강력한 수호자. 70년을 지켜온 의지. 그 모든 게 저 작은 섬에 담겨 있었습니다. 헬기가 육지로 향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 한국의 독도 수호 전략 분석이라고요. 이 보고서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동맹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한국이 70년간 쌓아온 실체를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지지하는 게 올바른 태도죠. 바다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영토는 주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킨다는 것. 국제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체로 판단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과 의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한국은 이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효과적으로, 감정적이지 않지만 단호하게.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어요.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할 시간입니다. 바다 위의 전쟁은 끝났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가 승리했습니다.